한국인들 길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다 잡혀갔어요. 지난 폭설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이 행동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체스터 지역의 도시공학 교수예요. 여긴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 겨울을 맞아 대중교통 업무를 위해 협업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회의실에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서울시 교통시스템 연구 논문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작년 겨울 폭설로 도시가 마비되었을 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서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28살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이자 나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12살 때 처음으로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된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부모님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오셨는데 그 안에는 낡은 한복과 한글로 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특별한 생일 선물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서류를 보시던 부모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아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저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신경 쓰였고 친구들의 시선도 의식되기 시작했죠. 특히 가족 역사 숙제를 할 때면 항상 곤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조부모님 때부터의 이야기를 신나게 발표하는데 저는 12살 이전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한국말을 걸었는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화가 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아시아 게임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었어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컬러 렌즈를 끼고 다녔죠. 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입학한 것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숫자와 시스템을 다루는 일이라면 제 정체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일에 몰두하는 동안은 그런 고민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작년 겨울 폭설 때는 몇 날 며칠을 비상대책본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도시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시민들의 원망 섞인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상황을 더 잘 대처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고받으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고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전문가로서는 꼭 가봐야 할 곳이었지만 입양인으로서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을 가졌지만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저는 여전히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서울행 출장 제안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결정을 미뤘죠. 그러던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죠. 로체스터는 겨울이면 늘 눈이 오는 도시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오전 9시부터 걸려오기 시작한 민원 전화가 점심때가 되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운행을 멈췄다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도로도 통제되었고 시민들은 발이 묶였죠.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제설차가 출동했지만 하필 고장이 난 건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예 마비가 된 거죠. 그러던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임산부가 진통을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든 긴급 차량이 다른 사고 현장에 묶여 있었거든요. 결국 그 임산부는 집 근처 동네 의원에서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교통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 후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폭설 상황에서도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서울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도로 열선 시스템과 사전 예방적 제설 작업 매뉴얼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행이 두려웠지만
이런 일을 계속 겪을 순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출장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입양인으로서의 복잡한 감정보다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이 앞섰어요.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작년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팀장님은 제게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배워오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워올지도 모르겠어요. 서울로 떠나는 날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작년 폭설 때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번 출장에서 많은 수확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특히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이 담긴 입국 신고서가 가장 낯설었습니다. 박서연. 28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공간 속에서 저만 영어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했어요. 한국계 입양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따뜻한 미소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작은 로봇 하나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바로 서울시가 자랑하는 안내 로봇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영어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마중 나온 한국교통공사 연구원에게로 안내해 주었어요. 전문가로서 이런 첨단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서구적인 매너와 한국적인 예의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긴장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노력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수연 씨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증강현실 길찾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있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것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적힌 교통카드를 건네받는 순간이었어요. 수연 씨는 카드에 새겨진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보며 웃으면서 예쁜 이름이라고 말했죠. 순간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울컥해하는 걸 느꼈는지 수연 씨는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어요. 서울의 통합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전문가로서의 질문들을 하나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긴장이 풀렸죠. 공항을 나서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자율주행 셔틀버스,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주차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을 보며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요. 수연 씨의 차에 올라타며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지만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 씨의 태블릿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정보가 입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도로 위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된다는 점이었어요. 신호등 체계도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사고나 공사 정보도 즉시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고 실시간 사고 위험 구간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로체스터의 교통 시스템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졌죠. 한 전광판 아래를 지날 때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도로 위에 특별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수연 씨의 설명으로는 도로의 결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작년 폭설 때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더욱 관심이 갔어요. 차가 잠시 정체되었을 때 옆 차선의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 안내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무질서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문득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주변 사람들 모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이 서로 할 일만 미루는 곳이 한국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죠.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전기버스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공유 자전거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까지. 교수님께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을 왜 후진국이라고 설명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입양아로서 가졌던 상처와 편견 때문에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수연 씨가 잠시 후 눈이 올 거라고 했어요. 기상정보도 교통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면서 방금 전 도로 열선이 자동으로 가동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작년 폭설 때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서울시 교통공사에 도착하자마자 통합관제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벽면 가득 펼쳐진 대형 스크린들의 시선을 빼앗겼어요. 로체스터의 관제실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도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였어요.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에 전문가로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관제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모두의 움직임은 침착했어요. 사고 지점 주변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었고 우회 경로가 즉시 생성되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수한 지 3분 만에 현장에 긴급 출동팀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주변 버스 노선이 자동으로 조정되었고 지하철역의 안내방송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가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과거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최적의 대응 매뉴얼을 자동으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문득 작년 로체스터의 폭설 사태가 떠올랐어요. 그때 전 실시간으로 도시가 마비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한쪽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 관련 문의사항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AI 통역 시스템이 즉시 번역해서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소식을 알리는 기상 정보가 들어왔어요. 관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겨울 모드로 전환되었고 도로 열선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 작년 폭설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이곳의 모든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죠. 관제실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 있었다는 걸요. 이제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견학을 마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환승역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버스로 갈아타는 모습이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승 통로는 넓고 밝았으며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은 서두르지 않고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데도 혼잡하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두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걷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가장 놀란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물론 스크린도어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한국은 이 정도로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분이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곧바로 영무원이 다가와 에스컬레이터로 안내하는 걸 보았습니다. 영무원이 이렇게 민첩하게 다가와 불편함을 처리해준다는 것도 인상 깊었죠. 수연 씨는 한국에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도 다 어르신들을 배려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관광도시로 발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최근엔 번역 시스템도 열심히 정비하고 있다고 했죠. 저보고 이걸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라길래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글쎄 깜짝 놀랐어요. 안내판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여러 언어로 즉시 번역되는 AR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조사를 하면서 계속 메모를 했지만 기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용자들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 러시아워에도 시민들은 일렬로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던 어느 도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호텔방에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내 뿌리라면 나쁘지 않겠다고요.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 2시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기상청에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된다는 특보였어요. 순간 작년 로체스터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제 본 서울의 첨단 교통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더구나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이미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따뜻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새벽이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한밤중에 혼자 나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텔 프론트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식이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로비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리는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빛에 반사된 눈송이들이 마치 반짝이는 크리스탈처럼 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거리의 분주함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제설 차량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문득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았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 앞 큰 길을 걷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위로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어제 수연 씨가 설명해준 도로 열선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를 보며 처음으로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곳이 내 뿌리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새벽 거리를 걷던 중 작은 골목길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홀로 제설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공무원이신 줄 알았지만 작업복도 없고 일반 빗자루로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니 이상했어요. 도로 열선도 없는 이면도로에서 아침 일찍 제설 작업을 하시는 게 의아했죠. 호기심에 할머니께 다가가 왜 이 시간에 혼자 제설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우리 동네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셨는데
도무지 할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소재 때문에 시청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할머니의 작업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눈이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비스듬히 쓸어내고 계셨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느껴졌죠. 이런 세세한 배려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문득 작년 로체스터의 폭설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책임을 시청에 미루기 바빴고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냥 자기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새벽부터 나와 계신 거죠. 더 놀라웠던 건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골목 저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어요. 편의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옆 건물 경비 아저씨도 묵묵히 제설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다른 분들도 매일 이렇게 하시냐고 여쭤보았어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눈이 오면 늘 이렇게들 나온다고요. 강제성도 없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잠시 할머니의 작업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제설 작업이라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방향으로 눈을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작은 골목길에서 함께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지만 이내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 작업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발전은 첨단 시스템만이 아닌 이런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전문가로서 보았던 화려한 시스템 이면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서울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설 작업을 마치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하자 외국 처자가 같이 제설해주는데 고마워서 뭐라도 대접해주고 싶다고 했죠. 간판도 없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30년째 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저를 앉히시고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오셨습니다. 춥고 지친 몸에 그 따뜻함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아시고는 영어로 된 메뉴판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게 되시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눈가에 수심이 깃든 것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할머니도 어린 딸을 입양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어묵꼬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보낸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딸아이가 프랑스로 입양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쯤 35살이 되었을 거라며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참 슬퍼 보였어요. 지난 30년간 매일 아침 분식집 문을 열 때마다 딸아이를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묵 국물을 저으시며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딸아이가 잘 자랐을까 매일 걱정된다고요. 언젠가 만나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영어라도 배운 거라고 하셨죠. 가끔 외국인 손님이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입양을 보낸 부모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모습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딸아이의 웃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묵 국물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생 부모도 이렇게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딸아이가 지금처럼 저같이 훌륭하게 자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말씀에 눈물이 차올라 어묵 국물을 더 크게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고 나니 다시 힘이 났고 할머니께 다시 눈을 치우러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빗자루를 하나 더 건네주셨어요. 이번에는 가게 앞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눈을 치우는 동안 골목 안쪽에서 모두들 분주했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서 제설을 시작했죠. 미국에서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시청의 제설 작업만 기다렸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옆집 할아버지를 부르러 가셨습니다. 곧이어 할아버지도 합류하셨는데 손수레에 제설 도구들을 잔뜩 실어오셨어요. 빗자루 삽 제설제까지 동네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몇 년째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골목 안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새로 생긴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죠.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잠시 쉬는 동안 이웃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게의 떡볶이가 여전히 맛있다느니 미용실 원장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제게 질문을 던지셨고 할머니가 통역해 주셨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는 처음 본다고요.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이게 바로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거리는 깨끗해져 있었어요. 괜스레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저도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빗자루질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이웃들과 나누는 눈인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 왔다가 이웃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니 골목길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 벽도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죠.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폭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교통 시스템도로 열선 설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첨단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체스터에 도입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할머니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계셨어요. 제가 한국지사 파견을 자원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특별히 준비하신 도시락을 내오셨어요. 비행기에서 먹으라며 건네주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제가 좋아하게 된 떡볶이와 어묵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 친생 부모를 찾아보고 싶다고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뿌리를 마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니까 다시 와달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쪽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놀러오세요라는 한글 메시지였죠. 서툰 글씨체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게 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오겠다고요. 한국계 입양아가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이 땅을 다시 밟고 싶었습니다. 수연 씨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로체스터의 겨울은 이제 달라질 거라고요. 서울에서 배운 시스템과 정신을 접목시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28년 전 저는 이 하늘을 통해 떠났지만 이제는 같은 하늘을 통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